2018년 대한민국의 한 철강 회사가 지구 반대편 남미의 소금 호수를 3천억 원에 샀습니다. 당시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철강이나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아르헨티나 황무지에 돈을 던지냐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해발 4,000m, 숨쉬기조차 힘든 안데스 고원 위에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평원,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이 척박한 땅에 포스코는 엔지니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리튬이 6배나 더 묻혀 있었던 겁니다.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양이죠. 7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원짜리 소금 호수는 수십조 원의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잭팟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수조 원씩 쏟아부으며 싹쓸이하던 중국이 정작 이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는 다른 나라들이 1년 넘게 기다려야 뽑아내는 리튬을 단 하루 만에 뽑아내는 기술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철강 회사가 어떻게 중국을 제치고 21세기 하얀 석유의 주인이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포스코는 왜 3천억 원을 던졌는지. 둘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포스코만의 리튬 추출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셋째, 중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밀려나고 있는 진짜 이유.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전기차 가격과도 직접 연결되는 자원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리튬이라는 광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리튬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죠? 그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든 현대든 기아든 전기차 배터리 안에는 반드시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릅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석유는 중동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60% 이상이 남미에 몰려 있어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세 나라를 묶어서 리튬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튬 삼각지대를 가장 먼저, 가장 공격적으로 노린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간펑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중 하나인데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에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 초반 중국 기업들은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칠레, 호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은요, 리튬 광산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서 정작 핵심 원재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식당에 비유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고급 요리를 만드는 실력은 있는데 재료를 전부 남의 가게에서 사와야 하는 셰프였던 겁니다. 재료 가격이 2배로 뛰면 요리값도 올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리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2020년 리튬 1kg 가격이 $1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2년 11월 $70 가까이 치솟았어요. 2년 만에 7배가 뛴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 전기차 가격도 올랐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리튬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배터리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핵심만 뽑으면 리튬은 21세기 석유이고 한국은 이 핵심 자원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 하나가 남들보다 수년 먼저 움직였어요.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철강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에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어요. 포스코의 엔지니어들은 10년 가까이 리튬 추출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소금물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기술은 있는데 리튬이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스코의 눈에 들어온 곳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였습니다. 직역하면 죽은 사람의 소금 호수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으스스하죠. 이 소금 호수는 호주의 광산 기업 갤럭시 리소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이 관권을 2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3,120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리튬 가격이 하락세였고 아르헨티나는 경제 불안정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 외환 규제도 까다로웠거든요. 투자 리스크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철강회사가 남미 황무지에 3천억을 묻어놓겠다고? 그 돈으로 철강 설비를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하지만 포스코가 주목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리튬 농도가 리터당 0.9g. 이건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 올려도 리튬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 함량이 낮아서 정제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한 포스코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 추가 정밀 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집니다. 인수할 때 추정된 매장량은 탄산리튬 기준 22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탐사 결과 확인된 최종 내장량은 1350만 톤. 당초 예상의 6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1350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리튬이 대략 8kg 정도인데요. 1350만 톤이면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니까 한국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도 14배나 남는 양이에요. 3천억 원에 산 땅에서 이런 부물이 나온 겁니다. 2026년 현재 리튬 시세를 적용하면 이 자산의 누적 예상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5조 원에서 40조 원. 리튬 가격이 더 오르면 10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땅 속에 금이 묻혀 있어도 파넬 기술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인 것처럼요. 여기서 포스코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리튬을 소금물에서 뽑아내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연 증발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연못 같은 곳에 소금물을 가둬놓고 태양열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에요. 물이 다 날아가면 바닥에 리튬이 남거든요.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소금물을 부어놓고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둘째, 해수율이 낮습니다. 소금물에 들어있는 리튬 중에서 30%에서 50%만 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셋째,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증발 연못을 만들어야 하니까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고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소모되면서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리튬 업계가 꿈꾸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소금물에서 리튬물에서 쏙 뽑아내는 기술, 전문 용어로 DLE,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이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특수한 화학물질을 소금물에 넣으면 이 물질이 리튬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어서 빨아들입니다. 소금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성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오직 리튬만 쏙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연 증발법은 리튬 회수율이 30에서 50%, 포스코 DLE는 80에서 90%, 같은 소금물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더 뽑아내는 겁니다. 생산 시간은 더 충격적입니다. 기존 방식은 12개월에서 18개월, 포스코 DLE는 1일에서 2일, 1년 넘게 걸리던 걸 하루 만에 해치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 DL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친환경성입니다. 리튬을 뽑아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땅속으로 넣어줍니다. 지하수를 퍼 올려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구조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줄이고 각종 환경 주제와 인허가를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증발 연못도 필요 없으니 부지도 적게 들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실내 공정으로 365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골드만삭스가 직접 보고서를 내며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포스코는 리튬이라는 보물이 묻힌 땅도 확보했고 그 보물을 효율적으로 파낼 수 있는 도구까지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기술도 있고 땅도 있으면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2024년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포스코는 8,30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르헨티나 현지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 화리튬 공장 1단계를 완공합니다. 2024년 10월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2022년 킬로그램당 70달러 가까이 갔던 리튬이 2025년 중반에는 50위안대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고치 대비 무려 9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공장을 짓자마자 가격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2025년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순손실은 1,286억 원.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투자를 멈추고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계속 전진할 것이냐. 포스코는 2단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약 1조 원을 더 투입해서 생산 규모를 연산 5만 톤으로 2배 늘리는 2단계 공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적자인데 왜 더 투자해요? 포스코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당장의 리튬 가격이 아니라 3년, 5년 후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전기차만 보던 시장에 AI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난 거죠. 2026년 1월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톤당 18만 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1년 전 바닥 가격과 비교하면 약 88% 넘게 급등한 겁니다. JP모건은 리튬 가격이 2026년 톤당 17,500달러, 2027년에는 2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최대 62%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포스코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리튬도 확보했고 기술도 있으면 끝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정학이라는 변수가 끼어듭니다. 중국 간펑 리튬 이야기를 해야겠죠. 간펑 리튬은 포스코보다 먼저 아르헨티나에 진출했습니다. 마리아나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리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2025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연간 2만 톤의 염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불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023년 말 아르헨티나에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전기톱 개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파격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을 밀어붙인 인물이에요.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서방 진영에 확실히 줄을 섰습니다. 반대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여기서 결정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리지라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라는 뜻인데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30년간 법적 안정성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2025년 하반기에 위지 가입을 신청했고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포스코가 누리는 혜택을 보면요. 법인 세율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25%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수출 대금으로 번 외화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무 매각하지 않아도 돼요.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리튬 생산 설비 건설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 관세도 면제되고 수출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30년간 보장돼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밀레이 정부가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나 위지 승인 절차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헨티나라는 톨게이트 앞에 중국 기업들은 길게 줄을 서서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는데 포스코는 위지라는 골든 패스를 받아서 전용 차선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운이 좋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을 만들어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 배터리를 팔려면 중국이 아닌 곳에서 리튬을 조달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중국과 무관한 공급망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포스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2026년 2월,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산 리튬이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리튬 확보, 기술력, 그리고 지정학적 유리함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포스코가 이 리튬으로 뭘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네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요. 보통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리튬 원료를 사야 하고 이걸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고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로 배터리셀을 만듭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한테 사거나 위탁해야 하니까 중간중간 비용이 붙어요. 포스코 그룹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리튬을 직접 캐내고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고 심지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해요. 이게 왜 엄청난 경쟁력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리튬 원료를 외부에서 비싸게 사와야 합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서 마진이 줄어들죠. 포스코 퓨처엠은 다릅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리튬을 자체 조달하니까 시장 가격 변동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좋고 리튬 가격이 떨어져도 자체 조달이라 원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올라도 이득, 내려도 방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실제로 2026년 올해 포스코 퓨처엠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처음으로 양극재 생산에 적용합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사와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인증이 끝나는 대로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자원 확보에서 가공,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자원 전쟁에서 선수를 친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 호주의 BHP와 리오틴토가 중국의 폭발적인 철광 수요를 예견하고 철광석 광산에 수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당시에도 과잉 투자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몇 배로 뛰었고 BHP와 리오틴토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먼저 자원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 거죠. 포스코의 리튬 투자는 이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전략. 자원 비즈니스에서 반복되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는 폐쇄형 분지 구조라서 한쪽에서 대규모로 지하수를 추출하면 분지 전체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통합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마르카주 법원이 2024년 3월에
염호 전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둘째, 현지 노동 문제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현지 작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셋째, 리튬 가격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반등하고 있지만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앞다투어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도 2026년 이후 해외 투자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에요. 공급 과잉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기술적 대체 위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처럼 리튬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 팩토리얼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현재 기술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차세대 기술에도 한 발을 걸쳐놓은 거죠. 이건 포스코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기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 3천억 원을 던졌습니다. 이유 하나, 10년간 갈고 닦은 리튬 추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보니 매장량이 6배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3억 7천만 대 분량의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이유 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선견지명의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1년 넘게 걸리던 리튬 추출을 하루 만에 해내는 독자 DLE 기술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해수율도 기존 대비 거의 2배. 이유 셋, 기술력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위지 제도로 30년간 세제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유리함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유 넷, 지정학적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료에서 양극재까지 자체 수직 계열화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2026년은 포스코 리튬 사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2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5만 톤 체제가 가동됩니다. 3단계까지 들어가면 10만 톤입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 리튬 생산 능력은 14만 톤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3위권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리튬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ESS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함께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 캐중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환경 이슈, 가격 변동성, 기술 대체 위협. 하지만 포스코가 구축한 원료에서 소재,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체계는 이런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 11곳이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시장은 이미 리튬 사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자원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튬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가격이 쌀 때 확보하고 비쌀 때 수확하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둘째, 기술이 있어야 자원이 가치를 갖습니다. 같은 소금물을 갖고도 30%만 뽑아내는 기업과 90%를 뽑아내는 기업의 수익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공급망을 직접 쥐고 있는 기업이 가격 변동에서 살아남습니다. 외부에서 원료를 사오는 기업은 시장에 휘둘리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업은 어떤 시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포스코만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재료 자금 능력은 취약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고 이건 결국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던진 3천억 원의 베팅. 그것이 7년 뒤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을 바꾸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의 하양 소금 평원 위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포스코의 리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의 자원 확보 전략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한 철강회사가 지구 반대편 남미의 소금 호수를 3천억 원에 샀습니다. 당시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철강이나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아르헨티나 황무지에 돈을 던지냐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해발 4,000m, 숨쉬기조차 힘든 안데스 고원 위에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평원,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이 척박한 땅에 포스코는 엔지니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리튬이 6배나 더 묻혀 있었던 겁니다.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양이죠. 7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원짜리 소금 호수는 수십조 원의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잭팟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수조 원씩 쏟아부으며 싹쓸이하던 중국이 정작 이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는 다른 나라들이 1년 넘게 기다려야 뽑아내는 리튬을 단 하루 만에 뽑아내는 기술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철강 회사가 어떻게 중국을 제치고 21세기 하얀 석유의 주인이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포스코는 왜 3천억 원을 던졌는지. 둘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포스코만의 리튬 추출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셋째, 중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밀려나고 있는 진짜 이유.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전기차 가격과도 직접 연결되는 자원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리튬이라는 광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리튬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죠? 그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든 현대든 기아든 전기차 배터리 안에는 반드시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릅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석유는 중동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60% 이상이 남미에 몰려 있어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세 나라를 묶어서 리튬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튬 삼각지대를 가장 먼저, 가장 공격적으로 노린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감펑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중 하나인데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에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 초반, 중국 기업들은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칠레, 호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은요, 리튬 광산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서 정작 핵심 원재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식당에 비유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고급 요리를 만드는 실력은 있는데 재료를 전부 남의 가게에서 사와야 하는 셰프였던 겁니다. 재료 가격이 2배로 뛰면 요리값도 올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리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2020년 리튬 1kg 가격이 $1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2년 11월 $70 가까이 치솟았어요. 2년 만에 7배가 뛴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 전기차 가격도 올랐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리튬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배터리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핵심만 뽑으면 리튬은 21세기 석유이고 한국은 이 핵심 자원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 하나가 남들보다 수년 먼저 움직였어요.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철강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에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어요. 포스코의 엔지니어들은 10년 가까이 리튬 추출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소금물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기술은 있는데 리튬이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스코의 눈에 들어온 곳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였습니다. 직역하면 죽은 사람의 소금 호수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으스스하죠. 이 소금 호수는 호주의 광산 기업 갤럭시 리소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이 관권을 2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3,120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리튬 가격이 하락세였고 아르헨티나는 경제 불안정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 외환 규제도 까다로웠거든요. 투자 리스크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철강회사가 남미 황무지에 3천억을 묻어놓겠다고? 그 돈으로 철강 설비를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하지만 포스코가 주목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리튬 농도가 리터당 0.9g. 이건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 올려도 리튬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 함량이 낮아서 정제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한 포스코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 추가 정밀 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집니다. 인수할 때 추정된 매장량은 탄산리튬 기준 22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탐사 결과 확인된 최종 내장량은 1350만 톤. 당초 예상의 6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1350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리튬이 대략 8kg 정도인데요. 1350만 톤이면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니까 한국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도 14배나 남는 양이에요. 3천억 원에 산 땅에서 이런 부물이 나온 겁니다. 2026년 현재 리튬 시세를 적용하면 이 자산의 누적 예상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5조 원에서 40조 원. 리튬 가격이 더 오르면 10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땅 속에 금이 묻혀 있어도 파넬 기술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인 것처럼요. 여기서 포스코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리튬을 소금물에서 뽑아내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연 증발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연못 같은 곳에 소금물을 가둬놓고 태양열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에요. 물이 다 날아가면 바닥에 리튬이 남거든요.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소금물을 부어놓고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둘째, 해수율이 낮습니다. 소금물에 들어있는 리튬 중에서 30%에서 50%만 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셋째,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증발 연못을 만들어야 하니까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고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소모되면서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리튬 업계가 꿈꾸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소금물에서 리튬물에서 쏙 뽑아내는 기술, 전문 용어로 DLE,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이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특수한 화학물질을 소금물에 넣으면 이 물질이 리튬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어서 빨아들입니다. 소금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성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오직 리튬만 쏙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연 증발법은
리튬 회수율이 30에서 50%, 포스코 DLE는 80에서 90%. 같은 소금물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더 뽑아내는 겁니다. 생산 시간은 더 충격적입니다. 기존 방식은 12개월에서 18개월, 포스코 DLE는 1일에서 2일, 1년 넘게 걸리던 걸 하루 만에 해치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 DL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친환경성입니다. 리튬을 뽑아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땅속으로 넣어줍니다. 지하수를 퍼 올려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구조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줄이고 각종 환경 주제와 인허가를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증발 연못도 필요 없으니 부지도 적게 들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실내 공정으로 365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골드만삭스가 직접 보고서를 내며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포스코는 리튬이라는 보물이 묻힌 땅도 확보했고 그 보물을 효율적으로 파낼 수 있는 도구까지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기술도 있고 땅도 있으면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2024년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포스코는 8,30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르헨티나 현지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 화리튬 공장 1단계를 완공합니다. 2024년 10월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2022년 킬로그램당 70달러 가까이 갔던 리튬이 2025년 중반에는 50위안대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고치, 대비 무려 9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공장을 짓자마자 가격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2025년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순손실은 1,286억 원.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투자를 멈추고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계속 전진할 것이냐. 포스코는 2단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약 1조 원을 더 투입해서 생산 규모를 연산 5만 톤으로 2배 늘리는 2단계 공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적자인데 왜 더 투자해요? 포스코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당장의 리튬 가격이 아니라 3년, 5년 후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전기차만 보던 시장에 AI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난 거죠. 2026년 1월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톤당 18만 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1년 전 바닥 가격과 비교하면 약 88% 넘게 급등한 겁니다. JP모건은 리튬 가격이 2026년 톤당 17,500달러, 2027년에는 2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최대 62%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포스코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리튬도 확보했고 기술도 있으면 끝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정학이라는 변수가 끼어듭니다. 중국 간펑 리튬 이야기를 해야겠죠. 간펑 리튬은 포스코보다 먼저 아르헨티나에 진출했습니다. 마리아나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리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2025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연간 2만 톤의 염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불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023년 말 아르헨티나에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전기톱 개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파격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을 밀어붙인 인물이에요.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서방 진영에 확실히 줄을 섰습니다. 반대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여기서 결정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리지라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라는 뜻인데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30년간 법적 안정성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2025년 하반기에
위지 가입을 신청했고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포스코가 누리는 혜택을 보면요. 법인 세율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25%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수출 대금으로 번 외화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무 매각하지 않아도 돼요.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리튬 생산 설비 건설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 관세도 면제되고 수출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30년간 보장돼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밀레이 정부가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나 위지 승인 절차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헨티나라는 톨게이트 앞에 중국 기업들은 길게 줄을 서서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는데 포스코는 위지라는 골든 패스를 받아서 전용 차선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운이 좋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을 만들어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 배터리를 팔려면 중국이 아닌 곳에서 리튬을 조달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중국과 무관한 공급망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포스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2026년 2월,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산 리튬이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리튬 확보, 기술력, 그리고 지정학적 유리함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포스코가 이 리튬으로 뭘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네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요. 보통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리튬 원료를 사야 하고 이걸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고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로 배터리셀을 만듭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한테 사거나 위탁해야 하니까 중간중간 비용이 붙어요. 포스코 그룹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리튬을 직접 캐내고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고 심지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해요. 이게 왜 엄청난 경쟁력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리튬 원료를 외부에서 비싸게 사와야 합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서 마진이 줄어들죠. 포스코 퓨처엠은 다릅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리튬을 자체 조달하니까 시장 가격 변동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좋고 리튬 가격이 떨어져도 자체 조달이라 원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올라도 이득, 내려도 방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실제로 2026년 올해 포스코 퓨처엠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처음으로 양극재 생산에 적용합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사와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인증이 끝나는 대로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자원 확보에서 가공,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자원 전쟁에서 선수를 친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 호주의 BHP와 리오틴토가 중국의 폭발적인 철광 수요를 예견하고 철광석 광산에 수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당시에도 과잉 투자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몇 배로 뛰었고 BHP와 리오틴토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먼저 자원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 거죠. 포스코의 리튬 투자는 이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전략. 자원 비즈니스에서 반복되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폐쇄형 분지 구조라서 한쪽에서 대규모로 지하수를 추출하면 분지 전체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통합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마르카주 법원이 2024년 3월에 염호 전체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둘째, 현지 노동 문제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현지 작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셋째, 리튬 가격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반등하고 있지만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앞다투어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도 2026년 이후 해외 투자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에요. 공급 과잉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기술적 대체 위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처럼 리튬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 팩토리얼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현재 기술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차세대 기술에도 한 발을 걸쳐놓은 거죠. 이건 포스코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기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 3천억 원을 던졌습니다. 이유 하나, 10년간 갈고 닦은 리튬 추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보니 매장량이 6배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3억 7천만 대 분량의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이유 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선견지명의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1년 넘게 걸리던 리튬 추출을 하루 만에 해내는 독자 DLE 기술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회수율도 기존 대비 거의 2배. 이유 셋, 기술력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위지 제도로 30년간 세제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유리함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유 넷, 지정학적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료에서 양극재까지 자체 수직 계열화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2026년은 포스코 리튬 사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2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5만 톤 체제가 가동됩니다. 3단계까지 들어가면 10만 톤입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 리튬 생산 능력은 14만 톤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3위권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리튬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ESS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함께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 캐즘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환경 이슈, 가격 변동성, 기술 대체 위협. 하지만 포스코가 구축한 원료에서 소재,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체계는 이런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 11곳이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시장은 이미 리튬 사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자원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튬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가격이 쌀 때 확보하고 비쌀 때 수확하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둘째, 기술이 있어야 자원이 가치를 갖습니다. 같은 소금물을 갖고도 30%만 뽑아내는 기업과 90%를 뽑아내는 기업의 수익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공급망을 직접 쥐고 있는 기업이 가격 변동에서 살아남습니다. 외부에서 원료를 사오는 기업은 시장에 휘둘리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업은 어떤 시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포스코만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재료 자급 능력은 취약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고, 이건 결국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던진 3천억 원의 베팅. 그것이 7년 뒤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을 바꾸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의 하양 소금 평원 위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포스코의 리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의 자원 확보 전략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